나는 김건희랑 가깝지 않다. 선을 딱 일단 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떡하나? 21g 그 관저 공산. 네. 21g 대표가 전혀 다른 진술을 해버렸는 걸. 예. 자, 21g 김태형 대표가 특검에 나와서 진술한 내용인데요. 2022년 6월 윤한홍 의원이 공사 현장을 방문을 했다. 당시 윤한홍 의원이 공사 기간이 부족하지 않냐? 기간을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여기서 뭐 더 이상 진술이 안 나오면 모를까. 당시 김오진 관리비서관이 특검에서 또 강력한 진술을 합니다. 자, 김오진 특검 진술인데요. 윤한홍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사가 고른 업체니 21g이 관저 공사를 도맡아 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 이거는 이제 윤한홍이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윤한홍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리고 요것과 관련해서는 21g을 관저 공사에 꼭 참여시키라는 취지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소개한 업체라는 사실을 전달한 것뿐이다. 김오진 전 차관이 오버한 것 같다. 감옥이 지금 보입니다. 예. 네. 여기에 대해서는 윤건영 의원님이 완전 최고 전문가시니까요. 예. 우선 정리를 할게 21g이 관저공사를 하는 업체인데 무자격 업체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공사를 하면 안 되는 안 돼. 업체입니다. 이게 팩트죠. 그게 그런데 이 21g을 누가 시켰냐가 그동안의 쟁점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까지는 김오진이 난 모른다라 그랬어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나와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네. 김오진 관리비서관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MB정부 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국민의힘 당뇨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 양반 입이 무거워서 입을 닫고 있다가 구속되기 직전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상부로부터의 강한 압력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김오진이 팀만 준 거예요. 자기가 구속 안 되려고. 근데 구속이 돼버렸네. 네. 구속돼서 종합특검에 가서 뭐라고 했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윤한홍이 시켰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윤한홍이 왜 중요하냐? 김오진이 21g을 실제로 공사를 시킨 거잖아요. 네. 그러면 김오진한테 누가 시켰냐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가 다 김건희가 시켰을 거야 라고 하는데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렇지. 그동안 증거가 없었잖아요. 그거 중요한 퍼즐이구나. 네. 그런데 윤한홍이 누구냐? 친윤 3인방 중에 핵심 한 명이잖아요. 네. 친윤 3인방 중에 윤한홍이 등장을 한 거예요. 윤한홍이 김오진한테 야 여사 업체다 무조건 해라고 지시를 한 게 나오니 바로 윤한홍을 시킬 사람은 누구냐? 김건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딱 떨어지네.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네. 그동안 불법으로 가득 찼던 관저공사의 핵심이 누가 지시했냐라는 건데 그 제일 꼭대기에는 김건희가 있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다 연결 착착착되네. 착착되네. 딱 맞네요. 그 윤한홍은 뭐 이렇게 되면은 저는 100% 기소할 수밖에 없다 안 생각해요. 되기가 어렵네요. 네. 이건 빼박이네. 마지막 남은 하나의 퍼즐. 예. 이 부분은 저도 저희 동네 분이 저 공사에 들어가서 실제 공사를 했답니다. 그래요? 현장 현장에 있는 참여하셔서. 노동자로. 네. 네. 근데 이제 빨리 기간 맞춰야 된다고 해갖고 공사하고 나서 뭐 예컨대 벽지를 바르면 그거를 드라이로 말리면서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네. 빨리 하려고. 그렇게 재촉을 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 부실공사라고 저거 큰일 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제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자연건 줘야 되는데. 부실공. 네. 무조건 빨리 하라 그래서 아까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그거 얘기가 나왔어요. 나오네요. 그러네. 그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네요. 예. 관저 부정공사 불법의 가장 꼭지점에 김건희가 있다라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도 중에 조금 전에 소개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김건희가 대통령실 공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용산에. 네, 용산. 그걸 할 때 경호처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가 마치 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양, 대통령인 양 지시를 다 했다는 거예요. 용산 대통령실은 이렇게 해야 돼. 내 컨셉하고 안 맞아. 바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관저 말고 대통령실 대통령실. 공사에서도.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대통령 하려고 했던 거 맞네.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반려견을 안고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지시할 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와. 김건희는 그 어떠한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요. 민간인이죠. 민간인이에요. 예. 다만 대통령의 배우자기 때문에 공적인 대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치 와. 대통령인 양 경호처 간부들 모아놓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일일이. 와. 개 안고. 반려견 안고. 영화 캐릭터다. 그 방송에 나오던 장면 같잖아요. 아, 영화 캐릭터. 예. 그런데다가 또 하나 와. 관저에다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만들려고까지 됐어요. 그랬더라고. 아, 이번에 그 21글에 네. 관계자 그 얘기를 했어. 아니, 관저에다가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을 만들려고 했어.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21g 관계자의 특검 진술입니다. 와. 관저 업무동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준비를 했고 설치될 공간도 마련을 했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지금 안 알려진 것 안 같은데. 나오고 있죠. 근데 저게 뭐냐고 하면 자 기억을 복귀해 보면요. 김건희는 제2부속실을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 기억나시죠? 맞아요. 처음에 맞아요. 네네. 공약이었어요. 대선 예. 공약. 네, 맞아요. 그리고 일체 활동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 뻥이고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와. 실제로 김건희를 보좌할 인력으로 코바나 컨텐츠 인원들을 고스란히 다 쓰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통의 영부인들은 영부인들만의 어떠한 이 역할들을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린 아이들을 돕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김건희는 일종의 전시 문화 쪽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바나 컨텐츠에 있는 맨파워들 고스란히 쓰겠다. 자기 사람으로 라고 해서 공간도 만들려고 했는데 저 당시에 제가 제보 받기로는 이곳저곳에서 막 이야기가 들어왔나 봐요. 도저히 안 된다 이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무실을 만드는 거. 네, 사무실 만드는 건 안 된다라고 해서 안 됐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코바나 컨텐츠에 경호처 CCTV까지 설치했던 인간들입니다. 기억 안 나세요? 맞아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네, 네. 그러니까 공사 구별이 없는 거예요. 없어. 아예. 근데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른 딱 한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 보도 보고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관저에다가 마련하려고 했다고 했지. 그게 저는 문화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것보다도 나쁜 짓을 여기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양평 고속도로 문제, 예. 삼부토건 문제. 왜냐하면 완전히 최측근들이잖아. 그렇죠. 저는 그거를 김건희 주도하에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필요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문화, 전시 이런 거 아니고. 제가 아무래도 너무 선하게만 받는 것 같아요. 너무 착하셔. 그래 그 문화 그건 너무 착하게 맞지? 봤다. 아니, 본인이 대통령까지도 했는데 전시하고 있겠니? 아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범죄 한번 나는 해봐야 그렇게 되겠다. 보는 입장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종합특검이 일을 하고 있는데 꼭지점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김건희는 지금까지 걸려 있는 거에 있어서 전부가 어찌 보면 자범 수준의 혐의만 걸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맞아요. 핵심이 불법 내란에 관여됐는가? 그게 핵심이 그리고 맞아. 양평 고속도로에 관여했는가? 예. 그리고 불법 관저 증축 공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여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관 매직도 있습니다. 내관 매직. 네. 네. 그 아크로비스타에 코바나 컨텐츠가 있을 때 거기에 김건희에게 이제 줄을 대갖고 그 갖은 선물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있었고 대통령 경호처 사람들이 나와서 그 뭐랄까요 그 보안 예. 수색을 다 했고 그다음에 무슨 안내하고. 기계까지 맞아요. 다 맞습니다. 네, 설치해 갖고 마치 대통령실 출입하는 것처럼 예.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최재형 목사님도 그래서 거길 통해서 이제 그 선물을 줬다는 맞아요. 네. 그 영상으로 다 남아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저 혼자 방송을 해도 AI가 뚝딱뚝딱 많이 만들어주니까 물론 AI가 정보가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거 잘못 나왔네요. 도이치모터스는 2심에서 유죄가 됐죠. 요거는 제가 유죄로 쓰라고 AI한테 시켰는데 얘가 저한테 반항을 하면서 저를 엿먹이려고 여기다 무죄를 써놨네요. 2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이 돼서 2심에서 유죄가 됐죠. 그리고 지금 오늘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메간매직 사건, 요거 그 반클리프 아펠 같은 그 목걸이 있잖아요. 목걸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뭐 금두껍인가요? 뭐 그런 것들, 금부치, 다이아몬드를 받았던 것들, 그 메간매직 돈을 받고 자리를 준 그 사건에 대해서 2월 23일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그 최재형 목사가 전달했던 디올백
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원래 윤석열의 검찰이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와 최재형 목사 모두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종결해 끝내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박성재가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를 해가지고 김건희가 내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라고 문자만 보내도 그걸 알아보고 지금 보고를 했다는 게 밝혀져서 결국에는 박성재가 어제 내란 가담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죠. 이진관 판사의 그 사이다 판결로. 근데 청탁금지법, 이 자기 사건 수사 무마를 해달라고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청탁한 이 사건은 특검의 그 수사 범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공소가 기각이 됐는데 보니까 그 특검이 재판 끝나고 나오면서 그거는요 종합특검으로 이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합특검이 만약에 안 하면 경찰이 하면 됩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그거 다시 수사해가지고 기소하면 돼요. 공소 기각됐다고 여러분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난 거 아니고 그거는 수사의 주체, 수사할 수 그러니까 수사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라고 해서 된 것이지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앞으로 별도의 사건으로 경찰이 해서 수사를 해서 제가 볼 때 종합특검도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또 공소 기각되면 안 되니까 경찰이 그냥 수사해서 다시 한번 이게 박성재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디올백 사건 같은. 왜냐하면 이제 디올백 사건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명수 기자가 오랫동안 기획한 사건입니다. 서울의 소리 요즘 엄청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뭐 이렇게 서울의 소리는 항상 좀 어려웠어요. 부자 채널도 아니고. 근데 이명수 기자가 본인 자비로 이명수 기자는 아마 크리스찬 디올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김건희가 막 크리스찬 디올 신발 신고 나오고 이런 거를 막 혼자 막 검색을 해가지고 저거 좋아하나 보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아마 신세계 명동인가요? 거기를 아마 처음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명수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없는 돈에 살 수 있는 건 크리스찬 디올밖에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샤넬을 사지 그랬냐, 뭐 샤넬 싫어할까, 김건희가 좋아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네 여기 지금 뭐 알겠습니다. 선고 예정 여기도 못하네요. 6월 23일이 아니고 6월 26일입니다. 6월 26일이고 도이치모터스는 2심에서 유죄가 됐다. 어찌됐든 그 디올백을 자기가 사서 최재형 목사한테 주고 최재형 목사에게 이 손목시계형 몰카를 주고 그렇게까지 굉장히 그 취재 과정이 한 거의 1년 6개월 가까이 취재와 보도까지 오래 걸렸던 사건인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검찰에서 무마를 해버렸죠. 무마를 했고. 근데 그 사건이 왜 중요했냐면 김건희가 디올백으로 훅 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한테 받았던 뭐 반클리프 아펠 같은 그 고가의 목걸이를 돌려줍니다. 옛날에 내가 이거 받은 거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인은 그거 나 돌려줬어요라고 주장을 하지만 디올백 사건으로 훅 갈 뻔했잖아요.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 이게 뭐 집권했다고 다 무마되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어렵게 무마를 했나 보죠. 근데 그 어찌됐든 서희건설 거기 돌려주고 한 그런 행위 자체가 디올백 사건으로 촉발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수 장인수 기자가 굉장히 용기 있게 취재 보도를 잘 했다는 건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보도를 했을 때 레거시 그러니까 재래식 언론들이 아무도 안 썼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서울의 소리 보도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 썼어요. 무서워서 아무도 안 쓰다가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하니까 민주당이 그 디올백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그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 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기사들을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하는데 그런 기사들을 쓴 거죠. 그게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된 거는 한참 뒤고 아마 MBC 제 기억에 그때 이명수 기자가 이거를 MBC랑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이명수 장인수 기자가 MBC 보도국과 이야기도 했는데 MBC에서 이걸 안 하겠다고 킬했습니다. 킬했어요. 그런 비화가 제 문득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보시면 명태균 여론조사 공짜로 받은 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는데 이거는 무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뭐 이제 특검에서는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줬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윤석열과 명태균, 김건희와 명태균의 통화 녹음 파일이 전부 다 공개가 돼서 온 국민이 다 들었는데 수십 번 들었는데 이게 여론조사를 공짜로 준 대가로 공천을 준 게 아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입증이 부족했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김건희, 윤석열은 같은 경우에는
공짜 여론조사는 무죄는 받았습니다만 지금 윤석열은 아직 안 나왔죠. 근데 김건희는 나왔고 명태균 씨도 무죄가 됐고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의 대가로 이제 3,300만 원 입금한 내역이 있고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내용, 오세훈이 질질 짰다. 시장 만들어달라고 질질 짰다.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서 내가 오세훈의 스폰서 김한정을 만났고 그 이후에 뭐 그렇게 됐다. 근데 그 명태균 씨의 말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세훈의 스폰서와 김한정이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람은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닌데 이 두 사람을 이어준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 맞잖아요. 그거는 김한정의 육성 파일 제가 많이 공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거는 뭐 거기서도 확인이 되는 것이고 하여튼 오세훈 시장의 선고가 다음 달 20일인데 요것도 만약에 1심에서 오세훈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 사건은 너무도 심플한 사건이라서 2심은 추가로 증거조사나 증인조사를 안 해도 됩니다. 2개월 안에 나와요. 아무리 늦어도 석 달 안에 2심이 나오면 1심의 유죄가 2심에서 확정이 되고 633 원칙입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1심은 6개월 안에 하고 2심은 3개월 안에, 3심 3개월 안에. 633 원칙이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아마 7월에 나오니까 석 달 후인 10월에 2심이 나오고 그로부터 뒤에 석 달이 이제 내년 1월이니까 이 사건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자기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 명태균의 주장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거는 본인의 주장이고 판사가 판단했을 때 명태균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면 사실은 판사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판결문에 보는 어구들이 있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안 돼. 내가 어떠한 의심도 안 갖게 검사 니네가 나한테 증거로서 확신을 줘. 라는 게 이제 우리 판결문, 항상 판사들이 하는 판결문에 쓰는 내용이에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안 된다. 근데 합리적인 의심이 안 들 정도로 있는 게 이거는 명태균 씨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여론조사를 수행한 강혜경 씨. 명태균과 강혜경은 명태균 사건 터지고 악마가 됐죠. 강혜경이 폭로하면서 이게 세상에 알려졌으니까. 뉴스토마토에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알려주고 협조해 준 게 강혜경 씨였습니다. 이 둘은 법정에서 원수가 됐지만 유일하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하나요? 이 두 사람이 일치된 진술을 하는 게 오세훈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은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미스터리죠. 오세훈은 지금 1심 선고 나오게 생겼는데 홍준표에 대한 수사는 특검이 왜 안 하죠? 작년에 김건희 특검에서 했어야 되는데 홍준표에 대해서 안 했습니다. 수사를. 윤석열 정권 때 창원지검에서 오세훈 처음 수사한 거예요. 이재명 정권에서 수사한 거 아닙니다. 오세훈은 자꾸 이게 뭐 기획수사, 하명수사 그러는데 이재명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가 아닌데 무슨 하명수사예요. 그거는 윤석열 김건희 때 한 수사인데 창원지검장이 그때 정유미, 최근에 아시죠? 정유미라고. 그분이에요. 기자들 모아놓고 여러분 이 명태균 사건은요 솜사탕처럼 부풀려진 사건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던 여자인데 하여튼 그분이 최근에 뭐 대전 고검인가 갔다가 뭐 자기 좌천당했다고 가처분 소송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그때 창원지검이 정치자금법이 아니고 공직선거법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기소했다면 이거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김건희와 명태균이 무죄가 나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창원지검이 정유미 검사장 때 2024년 1월, 10월 그경에 내란 터지기 직전에 공직선거법을 불기소해버려요. 정치자금법을 어떻게 할 줄 모르던 와중에 내란이 터진 겁니다. 근데 지금 법원 판결을 보면 어제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도 보면 결국에는 당시에 윤석열이가 내란 당일 2024년 12월 3일 당일에 명태균이가 구속기소가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알아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명태균이가 구속기소가 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됐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명태균 씨가 계속해서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뭐 김건희, 윤석열 녹음 파일 등등에서 다 폭로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근데 실제로 이게 되게 신기한 겁니다. 내란을 일으킨 게 뭐냐면 12월 3일 명태균 씨가 구속 기소 됐을 때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명태균 씨가 감옥 안에서 누구를 시켜가지고 폭로를 한다거나 하면 어차피 내란을 안 일으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건희, 윤석열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내용을 들었으면 이건 진짜 눈알이 돌아가는 일이죠.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국정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감옥에 못 넣은 거. 감옥에 쳐 넣어서 죽이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실패했지. 그러다가 다음번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 자기 죽는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괴롭혔는데. 근데 그 와중에 명태균이 녹음 파일 터뜨리겠다고 한 달 안에 정권 무너뜨린다고 해버리니까 쫄아서 엄청나게 겁이 났겠죠. 자기끼리 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왜 12월 3일이 됐느냐 많은 의문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거밖에 없습니다. 12월 3일에 이제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이제 구속 기소가 됐고 근데 구속 기소도 다른 걸로 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증거인멸 교사 아마 처남에게 그 무슨 뭐 자기 폰인 쓰던 휴대전화나 이런 걸 주고 증거 은닉 교사인가 해갖고 뭐 그런 거예요. 본류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그런 걸로 이제 기소가 되니까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큰일 났다 싶은 거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날 2024년 12월 3일 당일에 이명수 기자와 서울의 소리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받기 힘들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내란 당일에 모두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2심에서 뒤집혀서 그 1심의 우인성 판사인가? 그분 굉장히 문제가 많더군요. 그분은 이거 뭐라고 그랬더라? 주가 조작의 공동 정범으로 볼 수 없다라고 그랬었는데 아니죠. 2심에서는 공동 정범이 맞다. 공범이 맞다라는 것이고 건진법사 통일교통 이게 너무 많아요. 일단 재판이 4개가 있나 봐요. 지금 저도 하도 헷갈려가지고 근데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 6월 26일에 이 메간매직 사건이 보니까 이게 아마 징역 7년 8개월인가 선고를 되게 세게 했더라고요. 도이치모터스 이런 건 되게 형량이 적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형량을 특검에서 구형을 세게 해가지고 이거는 징역 제가 볼 때 한 4, 5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합쳐지는 거예요. 4개 재판이 나오면 최소 제가 볼 때는 징역 20년 이상은 김건희가 받아야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곳곳에 그 판사들 어제 이진관 판사는 특검이 20년 구형했는데 5년 더 해가지고 25년 선고했잖아요. 이진관 판사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진관 판사 그렇게 한 이유는 2심에서 깎일 걸 알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앞전에도 그 한덕수 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한덕수 깎아줬잖아요. 2심에서는 어느 정도 깎아줄 거를 알고 그렇게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위로부터의 내란은 전두환의 12.12 쿠데타랑 질이 달라. 니네가 훨씬 악질이야. 라고 이진관 판사는 판결문에 판시를 했는데 맞죠? 권력자가 벌인 쿠데타는 성공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더 악질이죠. 근데 어떤 판사들은 윤석열이 검사로서 30년 이상 오랫동안 재직했고 내란을 일으킨 게 처음 일으킨 범행이야. 얘가 전과도 없고 내란이 처음이야. 초범이야. 그래가지고 감형해 주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런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진관 판사가 구형량보다도 훨씬 세게 선고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종합특검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수사 안 하나요? 양평고속도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알 길이 없어요. 일부 항상 특검이 보면 몇몇 매체들에게 이제 기사는 흘려주던데 노상원 수첩도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냥 그렇게 되고 엉뚱하게 홍장원 잡아다가 3차 소환 조사하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차 특검을 한 이유는 하나잖아요. 1차 특검에서 마무리 못한 거 플러스 1차 특검에서 깊게 못 들어갔어.